꿈의 경험도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꿈속의 좋은 일은 깨어나고 나서도 좋은 일로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좀 더 밝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대로 연결돼서 이제 과거에 대한 태도도 힘들었던 날들이 꿈결같이 지나갔지만 불행하다. 2번 힘들었던 날들이 꿈결같이 지나가서 다행이다. 1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전히 얽매여서 지금의 나를 어둡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태도보다는 2번 힘들었던 날들이 꿈결같이 지나가서 다행이다. 옛날에 내가 좀 고생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지나가서 다행이다. 또 다행인 이유는 그 힘들었던 그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도 사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과 같은 이런 태도가 좀 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3번, 참 좋았던 날들이 꿈결같이 지나가서 허망하다. 4번, 참 좋았던 날들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이 좋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과거의 좋았던 경험과 지금의 비참한 그런 삶을 대조시켜서 허망감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에 비해서 4번은 참 좋았던 날들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이 좋다. 지금 내가 비참하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날들의 기억이 나를 때로 웃음 짓게 만들고 흐뭇하게 만들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비참한 현실을 좀 더 힘차게 극복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능엄경과 구운몽을 비교하는 그 도표를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중간에 징벌 유무의 비교가 있습니다. 능엄경에는 안한존자에게 징벌이 없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구운몽에는 성진에게 징벌로서, 물론 스스로가 윤회하는 것이겠지만은 그 자체가 징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윤회. 윤회라는 것은 양소유의 삶이죠. 그런데 양소유의 삶이 어떤 성진의 관점에서 보면은 환희요, 꿈이요, 가상경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능엄경에 비해서 구운몽은 독자들에게 가상과 꿈과 환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운몽을 읽는다는 것은 가상과 꿈과 환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그런 가상과 꿈인 양소유 일생이 그 자체가 또 속임수와 환상과 가상과 꿈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읽어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는데, 재미를 바탕으로 하여서 도대체 우리의 현실은 꿈인가, 가상인가, 현실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성찰을 함께 하면서 구운몽을 읽을 때 구운몽에 대한 독서가 수준이 높은 독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수준 높은 독서야말로 구운몽이 우울증 상담 치료에 좋은 텍스트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양소유 일생에서 점철됐다는 속임수와 가상과 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속임수는 아까 말했듯이 양소유는 예쁜 여자를 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으면 그걸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정경패가 그 요조 숙녀로서 예쁘고 뭐 음악도 연주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중매장이가 적당한 시점에서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고 난 뒤에도 충분히 정경패를 만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소유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장을 하여서 정경패를 만나서는 정경패를 속이는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나게 묘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안갚음으로써 양소유가 속임을 당하는, 즉 정경패가 양소유를 속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가춘우는 정경패의 몸종이죠. 가춘운으로 하여금 선녀로 위장하기도 하고 귀신이로 위장하기도 하는데, 양소유가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두 번째 속임수고, 세 번째는 적경홍이 개서물로 가장을 하여서 양소유의 잠자리를 모시는 이런 또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난양공주가 이소저로 변장을 하여 정경패를 만나고 정경패를 궁중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즉 난양공주가 영양공주를 속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속임수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속임수인데, 사실 양소유에게는 8명의 여자가 있지만은 가장 양소유가 명실상부 사랑하는 첫째 부인은 정경패입니다. 영양공주 정경패지요. 바로 근데 그 점을 궁중의 다른 여성들과 또 천자의 어머니인 태후가 노려서 양소유가 오랑캐를 정벌하러 떠났는데, 당연히 이 전투의 영웅이 되어서 오랑캐를 무찌르고 돌아온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궁중에 남아있던 여성들이 서로 짜서, 돌아온 양소유를 어떻게, 기고만장해져서 돌아올 텐데, 어떻게 하면은 양소유를 조금은 혼나게 좀 해줘서, 속여서 양소유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좀 즐거워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모의를 한 결과 양소유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정경패가 죽었다고 속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여자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작전에 맞춰서 양소유를 속이니, 양소유가 완전히 정경패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또 않습니다. 우연하게도 양소유가, 이 궁중에는 이 8명의 여인의 방들이, 물론 종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각각 따로 있지 않습니까? 머선각, 머선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여인들이 방에 이제 기거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어떤 방에서 여러 명의 여인들이 확자치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드는 소리를 양소유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소리가 정경패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양소유는 음악을 연주를 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양소유는 눈도 발전됐을 뿐만 아니라 귀가 매우 이제 예민하게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음이 좀 음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분간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 많은 여인의 목소리 중에 딱 유독 한 목소리는 명백하게 정경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보니까 과연 그들이 죽었다고 속였던 정경패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반가운 거죠. 정경패가 죽었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경패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뻐하다가 순간적으로 좀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정경패를 죽었다고 이렇게 속였던 여인들이 순간적으로 미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서 그래 좋다. 내가 완전히 1차적으로는 속임수에 넘어갔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결정적으로 속여 먹을 테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여인들을 역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속이는가 하면은 양소유가 꾀병을 부립니다. 그래서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헛소리도 하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인들이 저 양소유가 괜한 저런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귀신을 본다고 하잖아요. 특히 그 가족 중에서 일찍 죽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 곧 죽는다는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소유가 정서적 귀신이 나타난다고 속이다. 영양이 마지못하여, 영양이 영양공주 정경패지요. 영양이 마지못하여 양소유가 누워있는 방문 앞까지 왔지만 그 양소유가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정경패도 이제 몰래 걱정이 돼서 양소유를 보러 온 거죠. 양소유가 누워있는 방문안까지 왔지만 난양과 진숙인만을 들여보냈다. 왜냐하면 정경패 자기 자신은 직접 나타날 수가 없죠. 죽었다고 했으니까. 양소유가 난양공주죠. 난양을 오랫동안 보다가 문득 알아보는 신용을 하고 탄식하였다. 내 목숨이 다하게 되었으니 이제 영원히 이별하여야 하겠소. 영양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장 사랑한 영양공주 정경패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한 떠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양은 죽었다고 했으니까. 상공의 병이 심하지 않으신데 어찌 그런 불길한 말을 하십니까? 영양은 귀신을 보고 싶다 이 말로 이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왜 그런 심한 말을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내 어젯밤 꿈속에서 죽은 정소저가 이제 정경패죠. 영양공주죠. 죽은 정소저를 만났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억지로 이상한 구슬을 삼키라고 했다고. 이는 분명 내가 죽을 징조라. 지금은 눈을 감으면 정소저가 내 문 앞에 나타나 나를 저승으로 잡아가려고 한다고. 내 목숨이 끊기기 전에 빨리 영양을 보고 싶소. 이 말이 정말 묘한 말이죠. 그 빨간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분명 내가 죽을 징조라. 귀신을 보았으니까. 그게 누구든. 지금도 눈을 감으면 정소저가 내 방 문 앞에 나타나 나를 저승으로 잡아가려고 한다고. 근데 사실 이 정경패가 지금 문 앞에 몰래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아마도 양소유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인다고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해야 되니까 지금 눈을 감으면 정소저가 내 문 앞에 나타나 나를 저승으로 잡아가려 한다고. 그러니까 정경패, 귀신이 지금 문 앞에 있다. 실제 살아있는 정경패가 문 앞에 있는데 양소유가 정경패 귀신이 문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 이 난양공주와 진숙인이 이 말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묘한 어떤 역공, 속임수로서의 역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재미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양소유가 정소저 귀신이 있다고 계속 우기다. 양소유는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정소저와 관련되는 말이었다. 영양이 왔으니 눈을 떠보소서. 난양이 이렇게 말하니 양소유가 대답했다. 소유가 천자의 은혜를 입어 두 공주와 함께, 난양공주와 영양공주 정경패지요. 두 공주와 함께 오래오래 살려 했는데 나를 저승으로 잡아가는 사람이 저기에 벌써 와 있으니
곧 이 세상을 떠나야겠어. 정경패 귀신이 저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정경패는 죽었다고 이 여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양소연은 계속 모른 척 하면서 그 논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성상은 어찌 괴상한 말씀만 하십니까? 설사 정소저의 혼이 있다 한들 신령님들이 이 궁궐을 지켜주고 계시니 어찌 이곳까지 들어올 수 있겠나이까? 정소저 귀신이 지금 내 곁에서 있는데 어찌 없다고 우기시오. 그러니까 이제 정소저 귀신을 양소유가 본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양소유가 곧 죽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궁중에는 신령님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정소저 귀신은 들어오지 못한다. 당신이 보는 거는 정소저 귀신이 아니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겨 나가는 거죠. 영양공주가 자기가 바로 정경패, 정소저라고 자백했지만 양소유가 안 믿는 척하다. 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그러자 난양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자꾸 정소저 귀신이 보인다고 양소저가 말하니까 성상이 정소저의 귀신을 본다 하셨는데 정말 살아있는 정소저를 보시면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도 역시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소저가 죽었다고 그래 놓고 그럼 정소저가 죽었으면 양소유가 볼 수 있는 것은 정소저 귀신이잖아요. 그러나 양소유가 정소저 귀신을 본다는 것은 양소유가 곧 죽는다는 뜻이 되니까 이 다른 여인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조마조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었다가는 이 크게 문제가 생기겠다는 거죠. 양소유가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거나 실제로 귀신이 보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명주를 놓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상이 정소저의 귀신을 본다 하셨는데 정말 살아있는 정소저를 보시면 어찌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말은 이제 여인들이 지금까지 정소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양소유가 생명의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더라도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실토해서라도 그 정소저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양소유는 끝까지 또 그 속임수에 넘어간 신용을 해야죠. 양소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 머리를 좌우로 흔들기만 하였다. 영양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 막 또 안타까운 것은 영양공주 정경패 자기 자신이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저히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기가 실물이니까. 그래서 외쳤어요. 성상이 살아있는 정소저를 보고자 하십니까? 정말 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드리지요. 제가 바로 정소저 정경패입니다. 죽었다고, 정소저가 죽었다 했는데 이게 또 다른 국면이 정소저 본인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내 귀신이 아닙니다. 보세요.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양소유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네. 갈수록 재미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목 붙이는가 하면 영양공주가 자기가 바로 정소저 정경패라고 자백했지만 양소유가 안 믿는 척하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난양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성상이 정소저의 그러자 이제 다음 국면은 이렇습니다. 성상이 짐짓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야 됩니다. 양소유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게 무슨 말이요? 정사도는 정경패의 아버지죠. 양소유도 잘 압니다.
정사도는 딸 하나만 두었고, 외동딸입니다. 정경패는. 그 딸이 죽은 지 오래되었어. 왜? 궁중의 여인들이 전부 다 정경패 죽었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잠시 속임수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속임수 속에 있는 거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죽은 지 오래되었어. 죽은 정씨가 지금 내 옆에 있다니. 그렇다면 죽은 정씨 외에 산 정씨가 있단 말이요. 그렇죠. 지금 여인들이 다시 이제 정경패 지금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는 정경패다. 내가 정경패다 하면서 정경패 자신까지도 지금 양소유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거를 두고 양소유가 죽은 정씨 위에 산 정씨가 있단 말이요. 죽지 않으면 산 것이요.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 요게 중요한, 이게 상식이고, 이 형식 논리죠. A는 A지, A는 B가 아니다. 혹은 뭐, 모순열이죠. 그죠? 이게 형식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죽지 않으면 산 것이요.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럼,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은 것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게 형식 논리입니다. 이것이 상식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상식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형식 논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몸이 혹은 죽었다 하고 혹은 살았다 하니, 한 사람의 몸이 혹은 죽었다고 하고 혹은 살았다 하니, 그렇다면 죽은 자가 진짜 정시요, 산 자가 진짜 정시요. 이게 진짜와 가짜, 이걸 소위 진망론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진짜 정시요, 산 자가 진짜 정시요. 산 것이 진실로 진이라면 죽은 것은 망이요, 가짜요. 죽은 것이 진이라면 산 것은 허탄한, 이 망이라는 거죠. 것이요. 기주의 말씀을 내 믿기 어렵다고. 근데 왜냐하면 왜 믿기 어려운가 하면 전에는 죽었다 했다가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몸은 하나잖아요. 정경패 몸은 하나인데 전에는 죽었다 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 그러면 정경패는 죽었으면서 살아있고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거는 형식 논리에 어긋난다고 양소유가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양소유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진망론이야. 진짜면 진짜고 가짜는 가짜다 하는 그 논리입니다. 구몽에는 이처럼 속이고 속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여기에 깃들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하나 그에 못지않은 두드러진 특징은 현실과 꿈이 섞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진의 세계와 양소유의 세계가 섞이는 경우나 겹쳐지는 경우가 거듭 나타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서사적 실패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실패라기보다는 작가가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들을 거듭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양소유가 용궁으로 가서 용왕을 만납니다. 마치 성진이 육간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으로 간 그 경우를 연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양소유가 그 용궁에 가서 용왕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고 주위를 돌아보는 중에 멀리 정말 기품이 훌륭한 그 산을 발견합니다. 아, 저 산이 정말 대단한데 용왕님, 저 산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용왕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유, 이 훌륭하신 그 대성상께서 어떻게 저 산을, 저렇게 유명한 산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남아경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남아경산이라는 것은 성진이
육관대사를 모시고 수행했던 그 도량이 있던 그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을 양소유가 바라본다는 것, 이게 그 현실 중심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소유가 용왕을 하직하고 돌아올 때 그 산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 산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보니 거기에 노성 한 분이 아주 그 기품도 당당하고 정말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은 노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스님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니 노스님이 이제 막 그 설법을 시작하는데 그 양소유가 상당히 이제 호감을 갖고 마치 그곳에서 자기가 좀 생활했으면 하는 이런 어떤 어중을 보이니까 그 노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성이 산속에서 살아 기와 눈이 어두워 대원수 오시는 줄 모르고 멀리 나가 맞지 못하였으니 용서하소서. 예의를 다 갖추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일단 인사만을 하고, 지금 원수께서 돌아올 때는 아니지만 일단 오셨으니 대홍전으로 올라가 예불을 하소서. 지금 원수께서 돌아올 때는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육관대사는 그 양소유를 정확하게 양소유의 운명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양소유가 그 이 절로 돌아가는 것은 양소유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성진이 되어야만 어떤 성녀가 되어서 이 남아경산으로 돌아가는데, 양소유 단계에서 이 노성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이것 역시 성진 세계와 양소유 세계가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양소유가 그 용궁으로 가서 용왕을 도와주는 그런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 속에서 온갖 그런 고기 용사들, 뭐 또 이런 그 어류들과 전쟁을 하는데 아주 뭐 피도 흘리고 뭐 많이 죽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주위에 막 고기 비늘이 낭자하고 고기 피도 막 나 있고 고기 죽은 고기도 막 널려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꿈 속에서의 행위의 결과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을 막 아주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그런 그 현실과 꿈의 넘나듦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양소유가 어떤 사대부의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수행자로서 살아가기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양소유가 성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소유에서 성진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이런 어떤 겹침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볼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노성이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탕탕 2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을 뒤덮여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양소유는 정신이 아득하여 술에 취한 듯 꿈속을 헤매는 듯 하였다. 한참 만에 소리를 질렀다. 사부는 소유를
바른 도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찌 환술로 희롱하시니까. 요 말에도 보면 이 사부는 육관대사지요. 그런데 소유, 이 말을 한 사람은 양소유지요. 그래서 양소유가 자기 자신을 양소유, 소유로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 양소유, 이 말 속에는 양소유와 육관대사가 공존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답을 듣기도 전에 자욱하던 구름이 그쳤다. 주위를 살펴보니 노성은 간 곳 없고 여덟 랑자 또한 사라져버렸다. 자, 그러면 여덟 랑자라는 것은 2명의 처와 6명의 첩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위, 양소유 주위에 있었던 이런 인물이 사라진 거로 나옵니다. 높은 누각과 많은 집들도 모두 없어졌다. 그 공간도 배경도 사라져버렸다. 향로의 향불은 이미 꺼져가는데 지는 달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이것은 향로의 향불이라는 것은 이건 사찰의 향로잖아요. 그러면 요 대목에서는 이미 성진으로 돌아온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을 살펴보니 손목에는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만져보니 머리털이 까칠까칠하여 분명 젊은 중의 몸이지 대성상의 위험 있는 몸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 더 분명히 성진의 몸으로 돌아온 것이죠. 한참 멍하니 있으니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랑에서 수행하는 성진인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종의 경계 지역이고 경계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 그죠? 그래서 양소유에서 성진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느 단계부터 성진이고 어느 단계 이전이 양소유인가? 그게 분명하지 않고 그 성진과 양소유가 이렇게 겹친 이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의 성진과 환상 혹은 꿈속의 양소유는 딱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작가 김만영 선생은 먼저 왜 속고 속이는 이런 어떤 그 경우들을 계속 만들어냈을까? 독자들은 한 번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거듭 경험하면서 첫째는 속임을 당하는 인물, 뭐 주로 구몽에서는 양소유가 속임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거는 그 양소유야말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주역인데 그 삶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거듭 속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독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혹시 나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내 집에서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정말 뚜렷하게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혹시 정말 이 진실과 거짓을 뒤바뀌게 만드는 이런 어떤 모략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조금 더 이제 확장되면 내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은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과연 진짜일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심이랄까요?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근거 없이 아니면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내 자신의 존재의 진위와 내가 꾸려가는 이 삶의 어떤 본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이런 것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속임과 속임수의 이런 상황의 경험이다. 이렇게 일단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과 꿈이 교차되고 막 겹치고 뒤바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일단 작가 입장에서는 현실과 꿈이 뒤바뀌다, 겹친다 이 말은 꿈이 현실일 수 있고 또 현실이 꿈일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인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독자가 자기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를 쉽게 경험할 수 없지요.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고. 물론 경험하려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몽이라는 소설 속에서 이 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꿈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매우 인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몽 독서의 의의는 일단 크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소유는 없습니다. 2처, 6첩도 없습니다. 성진과 팔선녀 그리고 육관대사가 있습니다. 깨어난 성진이, 돌아온 성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까지 있던 성진으로 살아온 그 세월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좀 무상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참 감동적인 것 같고 너무나 회한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관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육관대사께 자기의 소회를 말하는데 이 말에는 근본적인 오류와 착각과 당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육관대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진은 무엇을 어떻게 착각했는가 하는 그거를 따져보겠습니다. 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진의 착각. 이 분명 사부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인간 세상의 꿈을 빌어 성진으로 하여금 부귀, 번화, 남녀 정욕이 모두 망환임을 알게 하셨구나. 망환, 망령된 환상입니다. 이 말은 양소유의 일생 그 자체는 망환이다. 그 망령된 환상이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성진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급히 서성의 방으로 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물었다. 성진아, 인간 세상 부귀영화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네 양소유로 태어나서 그 사나이 대장부로서의 그 일생 출장 출장하여 장군으로서 승리하고 들어와서는 재상으로 이 나라를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린 그 소감이 어떠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거는 정말 이 감동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성진이 깨달았나이다. 성진이 자기가 진실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육관대사한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말한 것이죠. 생각하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왜 그러나? 소자 어리석어 마음을 잘못 먹고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계속 윤회할 것이오늘 사부께서 자비를 베풀어 단 하룻밤의 꿈을 꾸게 해주시어 소자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사부의 은혜를 갚을 길 없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환생의 과정과 돌아옴의
그 결과는 다 사부인 육관대사님이 일종의 요술처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육관대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까지 높이 봐줬기 때문에 고마운 면도 있겠지만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육관대사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자, 그럼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진이 깨어났을 때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일생이 부질없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부질없는 꿈과 같은 것, 양소유의 일생. 그래서 그거를 깡그리 부정해 버립니다. 양소유의 삶은 아까 망환이라 그랬죠. 망령된 환상과 같은 그런 쓰잘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깡그리 부정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육관대사는 칭찬을 하지 않죠. 그래서 육관대사는 꾸중을 합니다. 뭐라고 꾸중하는가 하면은, 대사가 말하였다. 네가 스스로 흥이 나서 갔다가 그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이것은 앞부분에서 이미 육관대사가 말했죠. 성진이 저는 12살 이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스승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간 적도 없는데 저를 내쫓으시면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제 성진이 막 통곡하면서 여쭈으니 육관대사가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간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흥이 나서 갔다가 그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를 했단 말이야. 육관대사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네 스스로 그랬다. 네 생각대로 갔다가 또 네 생각대로 왔다. 또 너는 인간 세상의 양소유로 윤회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방금 이게 일장춘몽이다고 성진 스스로가 말했거든요. 그 말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아직도 너는 꿈과 인간 세상을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르다고 보는구나. 그럼 성진 자기는 현실이고 양소유는 꿈이다. 요거를 아주 도식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한 것이 성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육관대사가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금까지 생각한 것도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성진이 꿈을 꾸어서 양소유가 되었다가 꿈에 깨어나면서 성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도식적으로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구운몽은 육관대사의 이 말 속에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분명한 그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 말도 그럼 네가 아직 꿈꾸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일종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꿈을 아직 꾸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너 아직도 진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을 담은 수사법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장자의 호접지몽에 대한 언급이 있죠.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데 깨어나서는 나비와 장자 중 어느 것이 가짜이며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장자적 사유로서 장자가 나비 꿈을 꿀 수도 있고 나비가 장자 꿈을 꿀 수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성진과 양소유 중 누가 꿈속의 사람이고 누가 현실의 사람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성진은 깨어난 사람이고 양소유가 꿈속의 존재다.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말했지만 육관대사는 그게 진짜냐? 이 성진 너 꿈속의 인물 아니냐? 양소유가 현실의 인물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충격적이고 성진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육간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태도를 다시 우리 그 양소유의 그 속고 속히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그 정경패가 죽고 사는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 아까 읽은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완전 관련이 되니까. 제목을, 양소유의 허망한 진망론이다. 성상이 짐짓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정사도는 딸 하나만 두었고, 그 딸이 죽은 지 오래되어서, 죽은 정씨가 지금 내 앞에 있다니, 그렇다면 죽은 정씨 외에 산 정씨가 있단 말이요? 죽지 않으면 산 것이요,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 이것이 상식이요. 이게 형식 논리란 말이죠. 한 사람의 몸이 혹은 죽었다 하고 혹은 살았다 하니 그렇다면 죽은 자가 진짜 정시요, 산 자가 진짜 정시요. 산 것이 진실로 진이라면 죽은 것은 망이요. 죽은 것이 진이라면 산 것은 허탄한 것일게요. 기조의 말씀을 내가 믿기 어렵소.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은 동시에 죽고 사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죽으면 살 수 없고 살았으면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형식 논리면서 진망론입니다. 이 진망론을 근거로 하여서 양소유가 입증하는 것은 뭡니까? 정경패는 죽었다 하는 것이죠. 진망론이라는 논리를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여기 지금 양소유 이 말을 쭉 따라 읽어보면 철저한 진망론 혹은 형식 논리입니다. 진망론 혹은 형식 논리를 아무 하자 없이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그런 진망론과 형식 논리가 입증하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정경패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정경패는 엄연히 살아있죠. 그러니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야, 진망론 혹은 형식 논리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논리 체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금 깨어난 성진이 육간대사에서 한 말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소유는 그 진망론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서 정경패가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독자의 눈에는 양소유가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양소유가 구사하는 진망론은 진리나 진실을 밝혀내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진실로부터 어긋나는 어떤 착각을 입증하는 그런 논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진망론 혹은 형식론은 파기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진 역시 진망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성진이가 깨어났을 때 육간대사 앞에서 자기가 일장춘몽을 꿈꾸었다. 양소유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어떤 그 삶에 대한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헛된 그런 경험일 따름이다. 이제 나는 깨어났다. 성진은 자기가 진짜고, 자기가 정당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즉 자기가 진이라고 보고,
그 진의 입장에서 양소유의 존재, 양소유의 삶은 철저하게 망이고 환이다. 부정되어야 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육간대사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성질이야말로 철저히 진망론에 갇힌, 진망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육간대사가 꾸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망론 혹은 이 형식 논리는 기본적으로 분별심 혹은 양분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분별심이나 양분법은 우리 언어의 한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이 사실과 진실을 밝혀내는 수단은 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 한계가 명백한데 그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모든 어떤 진리를 다 밝혀내는 것인 양 착각하는 데서 이런 어떤 진망론의 오류가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런 그 입장이 그 환상이나 꿈이나 착각에 대한 어떤 해석을 달리하게 만드는가?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그 맨 처음에 제시했던 능엄경과 구몽의 그 대비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능엄경과 구몽을 대비하면서 스승과 제자, 제자의 죄, 징벌 유무, 제자의 환, 꿈, 가상, 경험, 그리고 서성의 설법 이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서성의 설법 부분은 여기서 살펴보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자,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안한존자의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두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안한존자가 그 마등가녀의 그 꾀임에 빠져 혹은 마술에 빠져 아주 더러운 경험을 하기 직전에 까지 갔는데 부처님에 의해서 구출됐죠. 그러면서 구출된 이 안한존자가 그 마등가녀로 표상된 그 더러운 그 창녀촌의 이 그런 어떤 삶을 아주 매도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등가녀의 그 삶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환이요, 망이요, 꿈이요, 부질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십니다.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나, 너는 아직도 가지가지 들뜨고 장애하는 모든 허망한 것들이 그 자리에서 출생하고 그곳에 따라 소멸하는 인연이기에 이러한 환망을, 그러니까 환상과 같고 망년된 환상과 같은 그 환망을 생겼다 없어지는 허망한 현상이라 여긴다. 허망하고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깡그리 그것을 무시해버린다고. 그러나 그 성품이, 그 환망의 성품이 참으로 불생불멸하는 묘각 명체, 아주 오묘한 깨달음, 밝은 본질, 이게 일종의 진여입니다. 완벽한 세계, 무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정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 자, 부처님이 그 더럽고 환상 같고 꿈 같은 그것은 그 자체가 불생불멸의 깨달음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충격적인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설명이야말로 우리가 부질없게 생각하는 현실, 혹은 우울증 환자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인간 쓰레기고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치부한 그런 우울증 환자들에게 또 이런 말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구운몽으로 돌아갈 때, 성진의 그 어떤 결정적인 착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진은 양소유의 그 삶을 부질없는 꿈이라고 여겼죠. 육관대사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부질없는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이제 깨어났습니다. 참 잘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자기는 꿈속 존재가 아니라 깨어있는 존재라 여겼다. 깨어있는 존재고 진짜고 진리의 세계를 가고 자기만은 완벽하게 정당하다. 이렇게 성진이 자기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결정적인 성진의 착각이라고 보는 거죠. 일은 일대로, 이는 이대로 양소유의 삶을 부질없는 꿈이라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무시한 이것 착각입니다. 성진의 착각입니다. 둘째, 성진이 자기 자신이 완전하고 깨달았고 정당하고 진짜다라고 보는 이런 어떤 판단,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관대사가 꾸중을 하고 법문을 하는데, 먼저 육관대사의 꾸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사가 말하였다. 내가 스스로 흥이 나서 갔다가 그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를 했단 말이냐. 또 너는 인간 세상의 양소유로 윤회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 꿈을 꾸기 때문에 꿈은 부질없다. 꿈 경험 그거 헛거다. 우리가 저번에 그 꿈 경험에 대한 태도 그 네 가지 언급한 바 있죠, 그죠? 아직도 너는 꿈과 인간 세상을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르다고 보고 있구나. 육관대사가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성진이 양소유의 삶을 꿈이라고 본 것은 그것을 꿈으로 보는 성진 자기 자신의 삶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현실과 꿈은 명백하게 구분된다 하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관대사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 구몽에는 현실과 꿈이 끊임없이 겹치고 현실 속에 꿈이 들어가고 꿈 속에 현실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런 육관대사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는 현실과 꿈이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보지만 작가 김만중 선생은 그렇지 않다. 현실과 꿈은 그렇게 도식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한테 던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데 깨어나서는 나비와 장자 중 어느 것이 가짜이며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지. 그럼 성진과 양소유 중 누가 꿈속의 사람이고 누가 현실의 사람이냐. 장자는 꿈을 꿔서 나비가 됐는데 깨어나서는 내가 원래 나비인데 인간 장자의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내가 원래 인간 장자였는데 잠을 자면서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건 어떤 이분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나는 인간이다. 인간 장자다. 그래서 이게 진짜고 잠을 들어 꿈을 꾸어서 꿈속에서 나비가 됐다. 이렇게 의심의 여지도 없이 생각합니다. 성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진도 자기가 진짜고 자기가 현실의 인물이니 잠들었어. 아니면 생각 속에서 양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육관대사가 꾸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관대사의 가르침은 뭔가?
성진은 여전히 이분법에 얽매여 있다. 진망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진은 자기의 삶도 백일몽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악몽을 꾸고 이러면 깨어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현재 내 자신이 현실의 인물이고 꿈속의 인물이 아니다는 것을 정말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꿈을 꾸지 않고 있다. 당신이 지금 깨어났다. 생생한 리얼리티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꼬집어봐라. 꼬집으면 아프니까 이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꿈에서도 아픕니다. 꼬집으면 더 아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백하다. 내가 깨어있는 게 명백하다. 내 아침에 깨어나서 세수한 그 기억을 명백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아침에 깨어나서 세수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현실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깨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혹 내가 꿈속에 있지 않느냐, 이게 현실이 아니라 꿈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사유랄까 이것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자 일단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반대로 양소유의 삶에서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어야 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성진은 자기가 진짜고 생생하게 깨어 있고 양소유는 꿈이나 착각이나 생각 속에 존재했던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깡그리 부정해 버렸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왜냐? 성진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성진이 꿈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성진이 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그와 다소 다른 양소유를 현실로 본다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소유의 일생에서 우리는 같이 긍정적인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 작가 김만중 선생은 아마 그런 경우를 위해서 양소유의 삶에 어떤 찬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소유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 독자인 우리 자신 혹은 우울증 내담자인 우리 자신이 우리의 현실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것과 대응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니까 그 성진이가 간청을 하죠. 그래서 성진이 말했다. 제가 목매하여 꿈의 것이 진짜가 아닌지, 진짜 것이 꿈이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사부께서 설법해 주셔서 제자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대사가 말했다. 내 마땅히 금강경 대법을 설법하여 너희 마음을 깨닫게 해 주겠다만 마땅히 새로 오는 제자가 있을 터이니 너는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팔선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팔선녀와 성진이를 나란히 앉혀놓고 육관대사가 금강경을 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강경 사구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 과연 육관대사는,
이 아주 복잡다단한 지금까지의 양소유와 성진의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떤 그 해석을 해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구문몽은 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설하였다. 설법이 끝날 전 사구계를 외우자 성진과 여덟 비구니가 모두 본성을 담보했겠다고 정멸의 도를 크게 깨달았다. 이제서야 이제 깨닫고 모든 그런 미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금강경 사국에는 이런 것입니다. 이 유명한 거죠, 그죠?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간이라. 일체 유의법은 할 때 이 유의법, 반대는 무의법이죠. 유의법은 조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하여 조작된가 하면 그 번역처럼 사람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모든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 유의법입니다. 이 현실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분별심과 생각으로, 업으로 조작해낸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불교의 기본적인 전제이죠. 어떤 조작해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건 뭐와 같다? 이게 이제 뭐와 같다 몇 가지입니까? 몽, 환, 포, 영, 노, 전. 6가지죠. 예, 육열악합니다. 6가지와 같다. 뭐와 같다?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 거품과 같다. 그림자 같다. 이슬과 같다. 번개와 같다. 이런 6가지 비유법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근거에서 결론은 뭐가 되었습니까? 현실은 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뭐 현실은 환상이다. 현실은 거품이다. 현실은 그림자다. 현실은 이슬이다. 현실은 번개다. 그리고 응당 이렇게 관찰해라는 거죠. 믿어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눈을 뜨고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우리의 리얼리티를 잘 관찰하면은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른다 하는 것이 금강경의 마지막.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성진이 그 어떤 기준이 안 되고 어떤 성진을 가짜일 수 있고 꿈일 수 있다고 보면 그럼 그와 대척되는 자리에 있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은 양소유, 이 양소유의 삶에서 어떤 그 가치를 찾아내야만 우리가 비관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양소유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에 대응되니까 그렇습니다. 구문몽에서 세속 현실을 대변하게 된 이 양소유의 삶,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모르는, 놓치는 이런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문몽을 읽은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양소유의 존재는 매우 특이합니다. 이 양소유는 아주 외모가 아름답다 할까요? 물론 남성 영웅이긴 한데, 그래서 막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나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하기는 하지만 외모나 정서가 아주 여성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양소유는 수염이 없습니다. 수염이 없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서는 남자 사나이 대장부는 반드시 수염만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김시섭 선생도 나중에 삶에 대해서 비관하여서 결국은 성녀가 되는데, 성녀가 되고 난 뒤에도 머리를 깎았지만 수염만은 깎지 않았다. 왜 물어보면 이 수염이야말로 내
사나이, 사대부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양소유에게는 수염이 없습니다. 반대로 양소유의 파트너에 해당되는 여성 중에서 가령 그게 이제 난양공주와 백능파, 이 여자이긴 하지만은 이 성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 중성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금객 심요연, 양소유를 죽이기 위해서 파견됐다가 양소유의 외모에 빠져서 양소유를 사모하게 되는 이 금객 심요연은 일살 어떤 필기의 남성적 힘을 품고 있습니다.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양소유보다도 더 강력한 남성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양소유의 세계에서는 이 남녀의 성징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 차이가 최소화되고 있다. 남자냐, 여자냐, 이거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남녀의 차이가 최소화되어 있다. 근데 이 조선시대가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이런 구운몽의 이런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묘사와 남성성과 여성성의 어떤 처리 방식은 아예 혁명적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고정되어 있던 그런 어떤 남녀 형상, 남녀의 관계를 거의 해체시킨 것입니다. 가부장제와 남녀 차별의 그 현실을 훌쩍 뛰어넘은 쾌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양소유와 양소유 주변의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 신분의 면에서 지금 8여인이 등장하고 또 태후가 나오고, 태후가 이제 천자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천자가 나오고 또 왕이 나오고 그리고 양소유, 그리고 양소유의 어머니 나오는데 이들의 신분은 정말 극과 극 너무나 다채롭죠. 천민으로부터 태후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이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우 조화롭게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8 여성들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가지고 어형제를 맺습니다. 그거는 신분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설정, 이런 인물 군상들 간의 조화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이런 설정이야말로 실제 인간 사회에도, 우리의 현실도 이렇게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 혹은 평등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양소유의 세계가 간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컨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상대적 분별을 넘어선 정당함, 높고 낮음의 상대적 분별을 넘어선 절대적 높음,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대적 분별을 최소화한 남성성과 여성성, 너와 나의 분별을 넘어선 형제 혹은 동성애. 이거는 오늘날 말하는 동성애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동성 간의 그런 애정. 양소유와 8여인은 이런 위대한 평등 세계를 만들었다. 망념의 소산인 양소유의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이런 조화로운 인간관계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속에 대해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양소유의 세계에서 이런 긍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듯이 우리 세상, 우리들이 구성하는 이 세속에서도 얼핏 보면 부질없고 잔인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모해하고 하는 이런 어떤 진절머리 나는 이 세속 현실이지만
우리가 양소유의 세계에서 이런 긍정적인 가치를 찾아서 희망을 갖게 되듯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가치와 희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운몽은 우리의 세속 현실에서 그런 희망을,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찾아낼 가능성과 방법론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그 꿈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금강경의 사국에서 요약되었듯이 그리고 우울증 상담 수행 프로그램에서 그 회기의 제목으로서 현실은 꿈이다. 뭐 이런 어떤 그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현실을 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꿈 수행입니다. 그래서 몽관, 꿈몽자, 관, 볼관자. 꿈으로 본다. 이게 수행법입니다. 나의 현실은 지금 꿈이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환기하고, 되새기고, 또 내면화하는. 이게 그 아주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구운몽이라는 이 작품이야말로 이런 꿈수행, 몽간을 가장 소설적으로 구현한 수행 텍스트라. 그러니까 구운몽을 읽으면서 꿈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운몽은 아주 위대한 철학적 수행 텍스트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반론을 아니면 좀 걱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현실을 꿈으로 본다 그러는데, 현실을 꿈으로 보면 현실 삶의 의지와 가치를 부정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닌가? 왜 꿈이니까? 이 뭐 꿈인데 내가 말라고 바둥바둥 애를 쓸 필요가 있는가? 꿈이라는 게 깨어나면 다 헛것인데, 내 말라고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는가? 현실을 꿈으로 보는 그 꿈 수행이라는 것은 좀 위험하고 좀 적절하지 않는 수행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꿈수행이라는 것은 그게 끝나는 건 아니죠. 현실이 꿈이다. 현실이 꿈이다. 현실이 꿈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도 소중한 것이 우리가 현실은 현실이다. 이거는 절대적이다. 이거는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다. 조금도 이거는 그 자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고 하여서 현실을 철저히 현실로 보면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자기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더 비관적이게 되고 마침내 세상살이의 허무함 이런 데 오히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은 꿈이다라는 이런 사유와 수행은 현실에서의 삶을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원만하게, 좀 더 부드럽게 꾸려가는 여유를 제공해준다. 이런 점에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기보다는 삶을 더 좀 느긋하게 생생하게 꾸려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부처님 말씀이나 육간대사의 법문에도 부분적으로 나왔지만은 이 꿈이, 현실이 꿈이지만 이 꿈이 어떤 것인가? 꿈과 환망 속에 불생불면의 가치와 진리가 들어요. 꿈이라 할지라도 혹은 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꿈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가령 이제 밝음, 어두움은 밝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로 보면 무명은 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무명, 밝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밝음만 실체고 그 실체의 없음이 무명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아주 생생한 현실이 저기 있다고 볼 때 그 현실과 다르다는 상황, 다른 상황이 꿈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압축하여 생각하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꿈 속에 현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 속에 불생불멸의 가치, 영원한 진리도 이 꿈 속에서 찾아야 되지. 그 바깥에는 어떤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이 그 몽간 명상 수행은 현실은 꿈이다라는 것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2번은 꿈과 환망 속에 불생불멸의 가치와 진리가 있다. 1, 2는 형식 논리상 모순이다. 왜냐하면 현실은 꿈이라고 했을 때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뭔가 이거는 잠시 구성된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는 것이다. 뭐 그건 조금 더 나아가면 부질없는 것이다. 꿈이다라는 이 말은 부질없는 것이다. 집착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소중하게 여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1번이잖습니까? 몽간,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가르침은 그 꿈과 환망, 그것을 벗어난 어떤 더 좋은 곳, 더 좋은 상황이 있는 게 아니다. 꿈과 환망 속에 불생불멸의 가치와 진리가 들어있다. 이게 이제 형식 논리상은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구운몽은 이 두 명제를 조화롭게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최고의 텍스트다. 두 명제는 형식 논리상 분명한 모순이다. 왜냐하면 1번에서는 꿈을 부정했고 2번에서는 꿈을 최고로 긍정한 것이잖아요. 부정과 긍정이 형식 논리상에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상 분명한 모순이지만 구운몽 속에서는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즉 예를 들자면 양소유 세계, 그거 완전히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잠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환몽이잖아요. 그죠? 양소유 세계.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읽어보면 환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직접 그 양소유 세계, 양소유를 따라가지고 쭉 생활하다 보면은 그게 훨씬 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육간대사도 양소유의 세계를 깡그리 부정하는 성진을 꾸중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양소유 세계에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모순으로 보이기는커녕 이 구운몽의 이런 형식 논리상의 모순은 모순으로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구운몽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몽간수행과 꿈에 대한 어떤 해석, 이것하고 이 우울증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울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나 우울증을 앓는 우리들이 지금 내가 너무나 미흡고 내가 쓸모없게 느껴지고 이 세상도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첫째, 현실은 꿈이라는 것을 내면한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가령 그 우울증 성향의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게 충분한 그 조문의 결여 이런 걸 들고 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을 충분히 표시해야 되는데 표해야 하고 일정한 장례를 거쳐 가지고 그분들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났는가? 즉 지나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죽음을 인정하고 일정한 그 어떤 조문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그 망자는 망자를 떠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병이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지나치게 현실의 어떤 국민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게 유일한 이게 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매우 강박된 이런 어떤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네가 당면한 이 현실은 꿈의 성격이 강하다. 꿈일 수도 있다. 이 현실 전체가 관점에 따라 허물허물 사라지는 그런 꿈의 성격이 있다. 그럴진데 그 현실 속에서 아주 일부의 그 경험 역시 그와 함께 사라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집착하여서 슬퍼하고 또 그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학대를 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우울증 환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학대하며 세상살이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저주한다. 몽관수행은 이런 우울증 환자로 하여금 자기와 세상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한다. 어떻게 새롭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하는가? 먼저 현실은 꿈이라는 것을 내면하고, 다음으로 그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실이 꿈과 다를 바 없지만 그 꿈 속에 불생불멸의 가치가 있다. 그것이 꿈속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 양소유 봐라. 양소유의 삶에 이러이러한 위대한 가치가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우리의 하나의 희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구운몽을 읽으면서 환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구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서 읽어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사유에 있어서의 그 어떤 진망론의 혹은 형식 논리의 한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꿈과 현실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은 꿈일 수도 있고 꿈은 현실일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또 현실 속에서 꿈 속에서 현실이 또 그 작동되는 이런 것들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공간을 경험할 때 익숙한 수준에서만 경험하면 삶이 매우 닫혀지고 답답하게 꾸려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간을 색다르게, 혹은 다른 공간, 현실과는 매우 다른 거의 환상에 가까운 이런 공간들도 때로는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진망론을 넘어서서
형식 논리를 넘어서서 아주 자유롭게 모순적인 것도 공존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중도론이죠. 중도는 이면서도 아니고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 중도론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이것은 형식 논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중도를 추구하는 데에서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이게 크면서 작고 작으면서 크다. 많으면서 적고 적으면서 많다. 많는 것이 적은 것이고 적은 것이 많는 것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런 것들은 형식 논리에서는 부정되지만 용납되지 않지만 중도론에서는 용납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진리에 더 가까운가? 중도론입니다. 왜냐하면 중도론은 다시 말해서 형식 논리는 철저히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그 언어가 가지는 그 한계에 의하여서 형식 논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론은 그런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논리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 구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하여 이 우울증의 치료와 극복 문제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의 우울증 극복을 위한 수행,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면 제가 기꺼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